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보면 안 내도 되는 이제 세금인데, 네. 그러면 이제 금융상품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네. 우리가 흔히 개인들이 많이 하는 이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펀드도 있습니다, 채권도 있고, 요즘 핫한 뭐 해외 주식, 뭐 금, 그리고 파생 상품인 선물 옵션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는데, 네. 세금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주식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아요. 주식은 연간 수익의 5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예. 또 기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 이익에 대해서 한 20% 정도 세금을 물립니다. 네. 그런데 이 이익분이 3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세율은 25%로 좀 뜁니다. 네. 당초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사실은 2020년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난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러나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해서 2025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에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에 이제 매해 개장하는 이 개장식에 참석을 해서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식이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건데요. 예. 현직 대통령 가운데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 개장식에 직접 참여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네.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게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여야가 합의로 내년까지 이제 시행을 유보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소득세는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를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선회한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어쨌든 뭐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과세가 오히려 이제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이제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예. 다만 그러면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실화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예. 앞서 정부가 잇따라서 뭐 공매도 금지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좀 완화했죠. 예. 한 종목당 10억 원 이제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서 양도세를 내야 했었는데 이것도 50억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이제 밝혔지만 앞서 두 개, 공매도하고 양도세 기준 완화는 정부가 그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미 야당이 이 야당 시절에 이제 이게 만들어 놓은 법안이고, 야당은 지금도 이제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사라고 보고 사실상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이 한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이제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밝힌 건 총선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총선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되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되면 금투세가 도입된다라는 식의 이게 선거성 공약으로 전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야당도 선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또 마냥 이제 이 폐지를 반대할 거냐 표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향후 여론 향배에 따라서 야당 역시 폐지로 이 돌아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금에도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마다할 투자자 없습니다. 그렇죠. 1,400만 개인 투자자는 환영 일색이고요. 네. 앞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했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까지 이러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증시 우량 3종 세트다. 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우리 증시가 이게 박스피라고 해서 상당히 상단과 하한을 오가면서 그 상단을 넘지 못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유인 효과가 되면 조금 이제 증시 부양 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누가 이제 혜택을 볼 것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이제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약 한 15만 명 정도로 보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한 1,400만 명인 걸 감안하게 되면 한 1.07%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간 세수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니까 이걸 이제 3년간으로 누적하게 되면 4조 원 정도 넘게 이걸 폐지한다면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난해도 지금 법인세 안 거쳤죠. 부동산 소득 양도세 안 거쳤죠. 예. 소득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60조 원 가까이 세수 펑크가 났고 또 올해도 이제 경기 침체로 해서 세수 부족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감서 정책을 좀 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야당의 경우에는 결국 이런 모든 조치들이 총선을 앞둔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이 포퓰리즘이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고 예. 이런 이제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서 국민뿐 아니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데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인철 소장께서는 금투세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향후 우리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이 선진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세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의 추세는 뭐냐? 거래세는 없애고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향이거든요.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건 소득이 있을 때만 이득을 봤을 때만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예. 이게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의 증권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래세는 받습니다. 거래세라는 거는 주식을 매수할 때 내지 않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예. 손해를 받든 이득을 받든 모두가 내는 통행세 개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양도세도 걷고 거래세도 받겠다? 그러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물론 양도세 걷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좀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글로벌 스탠다드는 거래세 통행세는 없애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이 불편한 진실인데요. 주식 양도세하고 증권거래세하고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앞서 제가 주식 양도세는 연간 한 1조 5천억 원, 2조 원 내외지만 증권거래에서는 뭐 거래량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적게는 6조 원 넘게 거치고요. 많게는 10조 원 넘게 거쳐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식 양도세에 비해서 증권거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팔 때 내는 이 증권거래소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낸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거래세는 없애되 양도세는 걷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선진국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또 어떤 게 필요하느냐?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선진국들은 투자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걸 2월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둡니다. 네. 첫해 삼성전자 투자해서 뭐 1,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이듬해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에서 앞에 부분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 2월 공제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투자 손실이 나면 만회할 때까지 2월 공제 기간이 무기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이제 이 세율이 똑같습니다. 네. 아니 부동산도 사실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을 1년 미만에 투자했는지 단기 차익을 거뒀는지 1년 이상 투자를 했는지 이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 건전한 장기 주식 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아마 코스닥 하면 우리 단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거래가 유가증권 시장에 이게 굉장히 대형주들이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단타 매매가 많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장기 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좀 달리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좀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바꿔서 올해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좀 살펴보죠.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가 올랐죠. 그렇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9,620원이었거든요. 여기에 올해 240원, 2.25% 올랐습니다. 네. 지급 9,860원인데요. 인상률 2.5%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네네. 코로나 당시 2021년 1.5% 인상 이후에 가장 낮은데 하루에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06만 740원 꼴입니다. 네. 이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의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수습 노동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은 이제 10% 감액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도 달라진 것은 올해부터는 이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이제 상여금이랄까 식비, 숙박비, 교통비와 같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혹은 또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고요. 또 최저임금 내용을 정확하게 근로자들한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새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부터 이제 온라인 대한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했습니다. 예. 그동안 결과를 봤더니 한 10만 3천여 명이 이용을 했어요. 평균 대한대출 금리로 약 1.6%포인트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네네. 이처럼 저금리로 갈아탄 분들 절감된 이자 부담을 받더니 연간 한 490억 원 수준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올해부터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휴대폰으로 대한대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규 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가능해지는 건데 네. 그동안 이제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연간 한 250조 원 규모인데 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시장은 1,049조 원.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보다도 마이너스 통장대출보다도
담보대출이 4배 이상 시장이 큽니다. 예.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비교 플랫폼의 이 더 나은 조건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금융사 수도 초기에는 한 26곳에서 지금 48곳으로 좀 늘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자분들이에요. 스마트폰 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오프라인 직접 어려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한도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높다, 이제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1,875조입니다. 네. 사상 최대고요. 우리나라 국가경제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에 달하는데, 그래서 지난 11월 기준 대출 받으신 10명 가운데 6명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월부터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걸 이른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도입 취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고 향후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자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2월 26일부터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되고 6월부터는 은행별 신용대출과 또 이금융까지 확대가 되고 올 연말이면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네네. 그럼 얼마나 바뀌느냐? 연소득 5천만 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현재는 대출 한도가 3억 3천만 원 수준이지만 네. 앞으로는 2억 8천만 원까지 그렇군요. 줄어서 현 수준보다 5천만 원 이상 적어지게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읽기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KBS 오늘 밤 1라디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그리고 다채로운 연극, 뮤지컬 작품들을 만나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정각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